뉴스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농성 사태를 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극우 정치의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겠다고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국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사태 이후에 여야 공방거리가 하나 더 늘었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농성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는 국회 침탈의 날, 참사의 날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 정치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철저히 유린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즉각 최고 수준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물론 30 최고위원 폭행에 연루된 집회 관계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당직자가 폭행을 당한 정의당도 백색 테러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정미 전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농성장을 항의 방문하면서 양측의 고성이 현재 오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애타고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한 국민이 국회로 모인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야말로 국민이 광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문을 걸어잠가 국민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는 것조차 못하게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폭거야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기에 태극기 부대도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우리공화당 행사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난입으로 인해 출입문 전면 봉쇄 등 국회가 몸살을 앓은 만큼 국회 사무처도 출입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 사이 분위기가 더 좋지 않아진 상황인데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 테이블 4+1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지만 이 난항이 거듭되는 모양새입니다. 연동형제와 석패율 문제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은 차라리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정치개혁 초심을 되새기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의 마지막 책임을 촉구한다며 오늘 4+1 공식 협상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공식 협상의 결과를 놓고 정의당의 최종 방향을 정하겠다며 개혁이 좌초돼도 좋은지 민주당의 마지막 결단의 시간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폭력을 선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혁이 좌초돼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를 맘대로 하려다가 맘대로 되지 않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추진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법적 근거가 없는 4+1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 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협상의 변수입니다. 이 선거제와 연계된 검경수사권 조정도 4+1 협의체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 최종 협상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전 의장은 쌍용그룹 상무,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이자 육선 의원으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인사를 통해서 집권 후반기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의장이 총리로 발탁될 경우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으로는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뒤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무작정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북한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한 북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방한 마지막 날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의 응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비건 대표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에 일본으로 갈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 입국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2박 3일 서울 일정이 오늘 끝납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오후 4시쯤에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어제 한미 북핵 문제 수석 대표 협의 직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약식 회견을 하고 공개적으로 북한의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접촉할지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카운터파트를 향해 회담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성 1부상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 쪽에서 답이 오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비건 대표의 약식 회견에 대한 공개적인 담화나 보도도 전혀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오늘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묵고 있는 서울의 호텔을 떠나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고 이 정부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한 대학에서 비공개 강연을 마지막으로 비건 대표는 우리나라를 떠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전에 사실상 어쩌면 마지막 북미 접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접촉 가능성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시간이 흐를수록 북미 접촉 가능성도 작아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비건 대표가 약식 회견에서 연말 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까지 와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점 등을 살펴보면 북한의 연말 시한 주장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또 실천 가능한 조치와 유연성을 갖춘 창의적인 방안을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됐다고 말한 부분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접근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태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언급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조치, 유연한 접근을 비건 대표가 어제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offered any number of creative ways to proceed with feasible steps and flexibility in our negotiations to reach balanced agreements that meet the objectives of both sides.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지난 11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를 통해 내놓은 요구한 3가지 가운데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크지 않다는 점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3가지 요구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첨단 장비 반입 금지, 대북 제재 완화 등인데 모두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일 이대로 북미 접촉 없이 비건 대표가 떠나면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른바 새로운 길로 향해 나아가는 쪽으로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조금 전 10시 반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데 투입되는 총 비용이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에 달한다면서 획기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 협상팀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제재 완화 범위에는 남북 철도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를 완화할 것을 안보리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북미 간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우선 남북 철도 사업 관련 제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일부 허용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안보리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오는 22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47개 국가에서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보고한 북한 노동자는 2만 3천여 명에 이르는데 중국은 아직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제안은 송환 시점과 함께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숨통을 트이워주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대북 제재 공조 이탈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는 한편 이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기상조적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도발 고조를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향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들을 향한 진전을 이루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목표들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반드시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일치 단결된 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미국의 이번 반응은 국제사회의 일치 단결된 대응을 들어 중국, 러시아의 대북 공조 이탈 움직임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신과 약속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움직임에 대해 직접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에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d be disappointed if something would be in the works, and if it is, we'll take care of it. But we'll see. We're watching it very closely.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뒤 나왔습니다. 북한이 연말에 실시할지도 모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겨냥해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재차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에도 북한이 동창리에서 1차 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화를 이어가자는 촉구의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회동을 제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정한 시한인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이렇듯 서로 간 경고가 잇따르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강압수사로 엉뚱한 사람을 20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게 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그리고 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하고 피해자에게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경찰이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진범 논란으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화성 8차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경찰관 등
8명을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51명 가운데 숨지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4명을 제외하고 37명을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형사계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수사팀뿐 아니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8차 사건 범인으로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누명을 썼다는 것과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경찰은 실제로 8차 사건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는데 주요 증거로 쓰였던 국과수 감정 결과,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 원소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료값을 인위적으로 조합하고 가공하면서 감정 과정 중에 중대한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게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리던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히 9차 사건 관련해 이춘재의 진술을 보강하고 재심 절차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춘재가 자백을 했던 20년 전 이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도 입건이 됐다고요? 네, 지난 1989년 7월 화성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이춘재 본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여러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수사관들이 유류품과 유골 일부를 발견해놓고도 일부러 숨겼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찰과 야산을 수색하던 중에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뼈를 발견했었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범행 당시 양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는 이춘재의 진술이 더해지고 당시 경찰 조사 때 수사관이 피해자 가족에게 줄넘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진 건데요. 이에 경찰은 당시 수사관이 유류품을 찾고도 고의로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시 형사계장 등 수사팀 경찰관 2명을 사체 은닉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당시 수사 기록 등을 면밀하게 재분석해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하고 살인과 강간 등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수라장, 전쟁터, 난장판 이런 단어들로 어제 국회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는 계속해서 열릴 엄두조차 못 내고 4+1 협의체도 난항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오늘도 국회 앞 규탄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좀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또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두 분과 오늘 대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한국당이 정부 규탄 대회를 마련했고요. 자, 여기에 참석하려는 태극기 부대를 포함한 이제 보수 단체가 국회 본청까지 진입을 시도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어제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즉시 농성을 중단하고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방송도 안 해줄 것 같아 뭐 말하려고 찍냐고요.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에 오실 때 자유롭게 오셨습니까? 막혔지요? 오래 고생하셨지요?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 안 갑니다. 이미 승리 안 갑니다. 네. 어제 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 선거법 저지 규탄 대회.
자, 여기에 이제 참석하려는 이 구구 보수 단체들이 모여들면서 지금 보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정의당 당직자 당원들도 좀 일부 폭행을 당했다.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의당이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이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농성을 한 20여일째 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 보수단체들이 참석하면서 그 농성장에 있던 정의당의 당원 당직자들에게 온갖 욕설과 또 폭행과 심지어는 뭐 침도 뱉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 국회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나 그 외부에서 국회에 들어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게 이제 본청 앞에서도 토론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는 계단 밑에서 그리고 현역 의원과 함께 의원의 의정 활동의 연장선에서 기자회견 정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수위였다면 본청으로 들어가서 저런 걸 한 저렇게 적은 본청 없는 거죠? 입구까지 막고서 그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런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의당에서는 어제 폭력에 가담했던 사람들 전원을 고발하는 것을 오늘 중에 이제 아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도 최고 수준의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어제 뭐 꽹과리의 부부젤라도 등장하고요. 국회 본청 앞에서 저런 일들을 국민들이 봤는데 이 왜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아마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있는 집회나 시위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정치적 목소리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채로 선거법을 처리시킨 전례가 없는데 이것을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막아서야겠다. 선거법에 관련된 문제와 함께 공수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하지만 이 거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 내에서 특히 일부 폭력 사태까지 유발됐다라고 하면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목소리의 진위들이 일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최근이 4+1에서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중질환을 겪게 되면서 오히려 한국당이 의도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로서의 집회의 모습들이 노출되게 되면 국민적 여론들이 사실 등을 돌릴 가능성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 잘 끌고 왔던 현재의 상황들이 오히려 한국당이 불리한 상태로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 뭔가 전략적인 이 상황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들을 끌고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오히려 당내로 들어와서 전략을 세우면 더 효과적일 텐데 지금 어제 국회 그 본청 밖에서 저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제 보면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있었고요. 정광훈 목사, 뭐 광화문 보수 연사들이 총 출동한 모습을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그 자유한국당 주최 집회였습니다. 그러면 주최인 자유한국당이 저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거나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줄 의무나 책임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저 집회에 참석한 분들 앞에 서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일탈 행위를 선동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고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1야당의 그 대표시면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정당도 저런 집회를 국회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국회 출입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담장 넘었다 그래서 몇 명이 구속되고 지금 위원장이 기소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보수단체들은 무법천지의 상황을 국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저는 이에 따르는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사태로 지금 여야 갈등, 책임 공방은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정의당도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종 책임은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면서 지금 수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고요. 한국당은 그러나 또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문희상 의장 때문이다. 자, 이렇게 받아쳤는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12월 16일은 국회 침탈의 날, 국회 참사의 날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성조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 국회를 점거하고 우리 당 30 의원을 폭행하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정의당 당직자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경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즉시 일벌 100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몰은 당사자는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독촉한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광장으로 이 국회로 달려나온 이유입니다. 애타고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수만 명의 국민들께서 국회로 모인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국회 문을 걸어잠가 국민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는 것조차 못하게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폭거야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를 마지막에 들었으니까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좀 국회로 온 거다. 그리고 국회문을 잠궈서 국민들이 국회 경내로 들어오는 것조차 못하게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책임이 크다. 이건 폭거다. 자, 이런 주장인데요. 한국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발달은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문희상 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국회를 향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경내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자유롭게 일단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에 들어갈 때는 신분증을 교환하지만 경내에 들어갈 때까지 극렬하게 막아서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애당초 들어가는 것부터 허용을 불가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치적 중립을 어겨가면서 한국당과 이에 동조하게 되는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마저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들어오도록 한 것 자체가 승리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수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정당으로 우뚝 서길 바라는 국민들도 적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뭔가 좀 과격한 형태로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거나 행동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나중에 입장이 바뀌게 되고 나서 조금 전 박원석 의원께서 설명했던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진보단체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을 때 쓸 수 있는 논거들이 완전히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과정 전체가 한국당이 주도했던 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국당에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한국당은 지금 어제 사태뿐만 아니라 문희상 의장의 책임론을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한국당이 책임을 어디다 돌리려고 하는데 마땅한 책임 돌릴 데가 없으니까 지금 국회의장은 어떻게 보면 좀 시비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100m 앞에서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 정문 앞에서 이 어떤 자기 주장을 내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갖더라도 기자회견은 가능하지만 집회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렇게 국회 경내에 들어와서 집회를 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고 이건 뭐 정치적 중립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한 책임이고 권한 행사인데 자유한국당도 아마 그 내부적으로 어제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정치적 책임을 국회의장한테 좀 억지스럽게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합의 안 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합의가 안 되는 원인 제공을 자유한국당이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법의 패스트트랙 절차라는 것은 법에 명문화된 강행 처리 절차예요. 소수가 결국에는 국회 의사 일정을 계속 방해한다면
다수에 의해서 그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만들어 놓은 절차가 패스트트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패스트트랙이 4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태도는 어쨌든 물리력을 통해서 이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 절차를 방해하겠다. 네. 폭력을 통해서 방해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저래서 되겠는가?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네, 오늘도 근데 규탄 대회는 이어가겠다, 자, 이런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 앞서 김병민 교수께서 한국당이 이런 보수단체 집회와 일정 거리로 선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보수 유튜버들의 좀 지나친 말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보수 유튜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좀 활용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공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게 되는 유튜브 방송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공영방송 등이 문재인 정부에 지나치게 좀 편파적이다라고 거듭 주장을 해왔던 반면, 이 뉴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유튜브 공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분하게 한국당의 유리한 고지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이제 입법 보조원으로 국회에 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이 국회 내에서 있는 내용들 그대로가 국민들이 알기 쉬운 언어로서 보도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 차원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언론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 공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에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또 건전한 상태로서 방송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들어와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외부에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될지는 아마도 부차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사안인가 보죠, 한국당 내에서?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 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이디어겠죠, 현재로서는. 하지만 유튜브 기존에 있는 우리가 공영방송이나 지상파나 뉴스 채널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굉장히 좀 미시적이지만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도 적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공간을 열어줄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입법 보조원 자격을 주면 국회에 이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실마다 아마 2명 정도 입법보조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의원실들이 그 입법보조원을 통해서 이제 자원활동가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수 유튜버들에게 주자, 뭐 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회 내에서 그 보수 유튜버들이 보이는 행태가 문제인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을 자임하면서 국회에 들어와서 일종의 취재 활동을 하는데, 전혀 언론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폭력 행위가 일어나면 그런 폭력 행위에 가담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도 일종의 유튜브도 언론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어느 정도의 규범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규범조차도 없이 그 보수 유튜버들이 국회 안에 이렇게 입법보조원 들어와서 과거에 보였던 것 같은 그런 좀 과도한 행위, 선을 넘어선 행위 이런 걸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따라야 되겠죠. 예. 어쨌든 지금 어제 보수 집회 국회 본청 앞에서의 이 농성 모습, 시위 모습을 보셨는데, 그 지지자들이 한국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국회 안으로 들어와도 뭐 상황이 확 풀리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본회의는 뭐 지금 감감무소식인 것 같고요. 지금 4+1 협의체 이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이제 뭐 그 민주당에서 더 이상 선거법을 가지고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이후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다소는 지금 소강 국면에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몰렸기 때문에,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4+1이 지금까지 이 패스트트랙 국면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전 책임 있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일단 여기서 단일안이 나와야 그 이후 상황을 뭐 상정을.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오전에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국회의장이 제안을 하셔서 4+1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니 3당 교섭단체가 모여서 이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거부를 하시고 어제 그 집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3당 교섭단체 회동을 통한 이 입법 절차의 정상화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한편에서 이 논의를 이끌고 왔던 이 4+1 테이블에서 최종안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조정 불가능한 이견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이견을 조정해서 책임 있게 입법 국면을 마무리 짓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연동률이 높아지면 정의당에 유리한 거고 여기에 그렇다 보니까 좀 상한선을 두자. 그래서 캡을 씌우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정의당하고 좀 이견이 벌어진 건데 어제 윤소아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한 연동형 캡 이거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면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론인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론은 윤소아 원내대표의 그 개인적인 아이디어성 제안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마 부칙의 명시를 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국회 협상 과정에서 부칙 명시는 별로 그 규정력이나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이 선거법이 그 동안에 뭐 진행되어 온 논의 경과를 보면 최초의 2016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를 200석으로 하고 비례를 100석으로 하고 그 100석을 100% 권역별 연동형 비례로 하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걸 당론으로 채택해서 협상안으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구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드니 225대 75 정도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 연동률도 50%만 적용하자. 이게 이른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입니다. 근데 그 뒤에 다시 여전히 당내에서 이 지역구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 이걸 좀 조정하자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도 민주당의 제안이었고 그래서 250대 50까지 왔는데 원한 대로 하면 지금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제 선거법이라는 거는 정당 간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250대 50이라는 조정안까지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그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또 캡을 씌우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제도가 약간 땜질식 누더기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개혁의 원칙이나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아직 그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석패율제 도입 여부인데요. 이해찬 대표 이게 이제 중진 구제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의당의 3선 중진 심상정 대표뿐인데 심상정 대표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석패율제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정의당은 찬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19대 때는 또 반대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과거에는 또 반대적인 주장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애당초에 225에서 75를 조정해서 지역구를 250, 비례를 50개를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10개가 넘는 석패율을 통해서 낙선한 의원들이 살아 돌아오게 되면 실질적인 비례대표 숫자는 40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보다 오히려 비례대표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애당초에 비례성을 강화하자고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는 호남의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정치연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 만약 가게 되는 순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정치적인 공세 중에 가장 쉬운 공세 포인트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지금 현재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고요. 또 3선 5선 의원인데 만약 선거에 나서서 떨어지게 되면 가장 아까운 표차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심상정 의원 평생 국회의원 만드는 법안 아니냐라는 세간의 비판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나름의 공격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인가. 최종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 순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 굉장히 손해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결국은 이러한 명분보다는 원래 있었던 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석패율제는 심상정 대표가 중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서 왜 갑자기 이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 석패율인 듯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석패율제가 그 지난 4월 달에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 4당이 다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아니고 당시에 민주당의 반응이나 메시지도 험지에서 그동안에 고성해왔던 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석패율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정치는 지역주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지역주의를 좀 완화시키는 효과도 석패율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석패율제는 정의당이 처음 주장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석패율제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도 이제 진보정당을 한 20년 하면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출마도 하고 또 지역에서 평판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소선거구제의 이 장벽을 못 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석패율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도다. 즉 심상정 의원이 이 석패율제를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주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 그 수도권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이 좀 그런 식으로 다소 모욕적인 그 언사가 나오니까 아마 어제 심 대표가 그러면 아예 중진을 배제하는 걸로 석패율제를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역제안을 했던 건데 석패율제가 정말 문제라면은 저희는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은 그러면 캡을 벗기자. 석패율제도 없애고 캡도 캡도 민주당이 없애고. 제안한 그러니까 그렇게 연동형이 해서 상한을 두는 것도 순수한 없애자.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라는 역제안을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다시 원안대로 225대 75. 자, 이 원안으로 가서 표결에 붙이는 걸로 가겠다. 정의당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면은 지역구 의원들 반대표가 있을 거고요.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또 그럼 원안대로 표결을 하되 무기명 표결하면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어차피 반대적인 당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기명 표결을 하게 되는 순간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여기에 함께 반대 표결을 던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원안은 28개 지역구를 줄여야 됩니다. 28개 지역구를 줄인다는 건 지금 현재 4+1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민주평화당, 대한정치연대 의원들까지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연동형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아주 간단한데요. 이 법안이 4+1이 아니든 원안이든 통과가 되게 된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한국당은 애당초부터 이 법안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례 전용 정당을 만들 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득표가 한국당이 더 많은 숫자를 가져가게 되는 순간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 있다. 이러다 백석도 얻지 못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현재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결국 오늘이 예비후보 등록일이거든요. 진즉에 이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됐으면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뉴스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연동의 캡을 씌운다, 석패율 제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쏟아져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시청자와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예비 후보가 등록돼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계속되는 조정과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비 후보 등록일,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룰이 안 정해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선거법 관련해서 그렇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또 합의를 해서 무기명으로 원안대로 표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225대 75 원안을 상정해서 표결하는 걸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일관되게 지난 그 4월 달에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통과된 원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그 제안을 하려면 소속 의원 그 전원의 찬성 표결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는 것이고 의안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주장해서 민주당 내에 반발표, 이탈표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아마 뭐 무기명 비밀 투표가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정의당 의원이 6명이고 민주당 의원 지금 뭐 의장님까지 해서 130명인데 136표가 확보된다면 12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법 이 개혁의 취지나 대의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민주평화당 의원들 또 대한신당 의원들 바른미래당 의원들 이렇게 개별 접촉을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148석 이 가결 가능한 과반 확보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다 때문에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이 찬성 투표를 보장할 수 있다면 저는 원안을 상정해서 표결하는 것도. 근데 이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건 이제 뭐 당론으로 결정하고 또 당론을 이탈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지도부가 명시해서
그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이걸 하자 그래야지. 안 그런 그러면 조건이 붙으면 원안 표결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게 아니라면 이 원안을 표결하자는 거는 지금 협상에 그 이견이 발생한 거에 대한 일종의 협박일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심상정 대표가 오늘 중에 4+1 마지막 협상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앞으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정부가 어제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18번째 대책인데요. 어제 발표 이후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참모들 수도권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 이런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에 대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부가 18번째 대책을 어제 내놨는데 대책을 내놓기가 무섭게 보란듯이 또 집값이 오르는 이런 상황. 서울 24주 연속 집값이 또 오르는 이런 그 성적표를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부가 굉장히 초강도,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15억 이상 고가 주택은 아예 대출 한 푼도 안 해주겠다. 네. 예, 그러니까 빚내서는 절대 집 사지 말아라 이런 네.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일종의 이제 종합 세트 같은 규제안을 예. 한 번 더 내놓은 거죠. 그 대출, 그다음에 이 세금, 그리고 청약, 네. 분양가 등등에 대해서 종합 규제안을 내놨는데 제가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정부가 왜 1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했을까? 예. 처음부터 이 좀 강도 높게 이 투기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놨다면 이렇게 찔끔찔끔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투기 심리에 영향을 못 주고 결국에는 이 부동산 불패라는 그런 학습 효과를 꺾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예. 이게 항상 이게 집값이 오르고 급등하고 논란이 되면 대책을 찔끔 내놨다가 그리고 나서 여전히 투기 의지가 안 꺾이면 또 한참 지나서 찔끔 내놓고 저는 이런 식의 좀 뭐랄까요 좀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대증요법식의 예. 이런 대책이 오히려 그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그 투기는 꺾이지 않고 부동산 집값이 네.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습 효과만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제 대책이 비교적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실은 저걸로 과연 지금 이 부동산 과열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이런 대책이 나왔으면 좀 효과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시장의 내성만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 대책들 굉장히 고강도거든요. 앞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하고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좀 잡을 것이다. 그런데 네.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들마다 좀 물음표가 달리더라고요. 네, 뭐 작년도에 부동산 대책을 내냈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잡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결국은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다시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는 예.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정부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의 모습만 보더라도요.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부동산을 통해서 8억 8천에 달하는 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의 실천연합에서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불로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냐라고 네. 매서운 목소리를 내게 됐던 상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라고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달에 취임하고 불과 3달밖에 되지 않는 8월 2일에 냈던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로부터 지금 벌써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진들 중에서 강남의 핵심적인 그런 지역에 2채씩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참모진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이대로 혹시 가만히 내가 나 혼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는데 나의 자산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시장을 또 교란시키게 만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일단 국민들에게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메신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시급해 보입니다. 메신저에 대한 신뢰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경실련이 청와대 참모진들, 전현직 참모진들 부동산 현황 이렇게 조사해서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상위 10명만 보면 10억 정도 오른. 그러니까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진들 수도권에는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거 물론 권고입니다만은 메신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청와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의도하거나 예상했던 상황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분들까지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불로소득을 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어제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들은 다 팔아라 라고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권고라고 봐야 되겠죠. 비서실장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총 11분이 해당된다 그래요. 여기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이 투기성 다주택 보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문제가 됐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들이나 혹은 청와대 참모들이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 서울에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좀 아까 우리 김병민 교수도 얘기했던 메신저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대책이 강도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이게 시장에서 과연 이 아주 내성화되어 있는 그야말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강력한 대책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서울 시내의 그러니까 평균 부담액 증가율이 0.8%인데요. 집값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그보다 집값이 더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이고 강력한 처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한 이것도 별로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점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다주택자 참모들 집 팔아라. 집을 팔지 청와대를 나가게 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장래 희망이 요즘에 건물주다 이런 아이들 많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건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나한테 집값 잡을 권한을 달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등에 대한 개발 얘기를 했다가 집값이 굉장히 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정부와의 마찰을 빚었고 결국 그 발언을 철회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방관자가 아니라 거기 주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당의 서울시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에 소속을 두고 있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규제를 통해서만 서울시의 아파트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까 하면 결국은 좋은 주거 환경에 살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공급의 관점에서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다가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좀 과한 말씀이시고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부동산 대책 관련 토론회에서 아마 저 말씀을 박원순 시장이 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의 베를린 시에서 베를린 시장이 5년간 주택 임대료를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인상을.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나한테 좀 그런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도 문제지만 전월세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 답답함을 토로한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부 다 과세해서 그걸 가지고서 일종의 이제 그 공공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 공유제를 도입해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공유하는 그런 어떤 부동산을 늘려가자 이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 대책이 그런 어떤 대증요법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게 주택이나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된 이 자원이고 재화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이 대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입니다. 더 집요하고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 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 제시카 쌤이라고 일리노이에서 오신.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네, 모처럼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이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과 또 주제가상 이 두 부문에서 10개 작품을 추린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국제 장편 영화상, 과거 외국어 영화상의 새로운 이름인데 다른 부문 수상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예비 후보 없이 바로 최종 후보작으로 좁혀지는 작품상이나 감독상 수상 가능성도 미국 현지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작품상이나 감독상은 남우주연상과 함께 아카데미 주요 5대 분야로 꼽힐 정도입니다. 자, 일단 이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상식이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영화만 대상으로 한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정확히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상식이 열리는 미국 LA에 위치한 극장에서 상영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비영어권 작품이 미국 작품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수상 실적이 굉장히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안 감독 그리고 주윤발 주연의 영화 와호 장룡입니다. 자막을 입힌 영화 중에 북미 역대 최대 흥행작인데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수상에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이 역시 이 영어가 아닌 영화 최초로는 남우주연상을 배출했지만 작품상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실제 아카데미는 이 92번째 시상식이 다가온 지금까지 외국어 그러니까 비영어권 영화에 작품상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영화상을 따로 만들었는데 수상 실적을 보면 이탈리아가 13편으로 가장 많고 일본도 4편으로 공동 3위입니다. 반면 우리는 한 편도 없는데 우리 영화 시장이 세계 5위로 꽤 큰 규모인 걸 고려하면 아쉬운 결과입니다. 네, 이런 기생충의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을 예측하려면 먼저 누가 뽑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의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영화 감독이나 배우, 각본가와 같은 전현직 업계 종사자들이 뽑는다는 겁니다. 미국에 한정된 건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그 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 그리고 박찬욱 감독, 배우 송강호, 이병헌 씨 등이 이름을 올렸고 하지만 미국 비중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이 주는 상보다 미국 영화업계 종사자들이 모인 조합에서 주는 상이 실제 아카데미상과 비슷한 결과를 내는 이유입니다. 기생충이 작품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미국 배우 조합상 시상식 다음 달 19일에 열리는데 그래서 더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이 비평가들의 투표가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4대 미 비평가협회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 3개를 거머쥐었고 또 외국어 영화상을 유일하게 받지 못한 LA 비평가협회는 대신 작품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아카데미 전초전격인 이 골든글로브에는 감독상과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에 이름을 올렸고 작품상에서는 빠졌지만 이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는 대사의 50% 이상이 영어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뿐만 아니라 각본상 또 감독상 후보에까지 오른 것은 현지에서 기생충이 크게 평가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비슷한 부문의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나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수상 실적을 고려하면 국제 장편 영화상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 수상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다만 이 아카데미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작품상이나 감독상, 각본상과 같은 다른 분야에는 후보작으로 이름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수상에는 다소 이변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3년 반 만에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협의에 길을 튼 것은 의미가 적지 않지만 수출 규제 철회를 놓고는 여전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3년 반 동안 끊겼던 수출 통제 관련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일본 대표단은 모두 일어서서 한국 측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인 지난 7월 12일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당시엔 먼저 도착한 일본 측이 자리에 앉은 뒤 나중에 입장한 한국 일행과 서로 인사도 안 했는데 이번엔 악수를 건네며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체제를 문제 삼아 수출 규제를 단행한 만큼 10시간 넘게 이어진 논의는 이 부분에 집중됐습니다. 양측은 이번 기회에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 서로 이해를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만간 서울에서 정책 대화를 또 개최하기로 약속하는 등 계속 의사소통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국제적 안보 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견을 해소하고 조속히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수출 관리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단계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輸出管理については国際的な責務としてそもそも相手国と協議して決定するような性質のものではないと。 줄곧 대화조차 거부하던 일본이 입장을 바꿔 다시 협의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성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꺼내든 수출 규제 카드를 쉽사리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네, 일본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캐추얼 제도 정비를 수출 규제 철회의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이 한국의 캐추얼 제도 정비를 수출 규제 재검토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대화에서는 캐추얼 제도와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판에서 자영업을 하던 우리 국민 한 명이 최근 강도에게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오전 7시 반쯤 사이판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강도에게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주 하간나 출장소는 사건을 접수한 뒤 영사협력원과 병원을 통해 사건 경위와 사인을 파악해 국내 가족에게 통보하고 경찰 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두 차례 여객기 참사 이후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운항이 정지된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을 내년 1월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보잉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로는 생산 중단에 따른 직원 해고나 휴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성명에서 우리는 앞서 737 맥스 운항 금지가 생각보다 길어지면 생산 계획을 계속해서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 결과 재고 물량을 우선 처리한 후 내년 초 일시적으로 737 생산 프로그램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참여했던 가수 강다니엘 측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2차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다니엘 측으로부터 모욕죄 등의 혐의로 누리꾼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지난 2017년 방영된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강 씨가 최종 선발되는 과정에 시청자 문자 투표 조작 등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쓴 누리꾼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이 소속사와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JTBC 손석희 사장은 어제 뉴스에서 지난주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후속 취재한 결과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재 과정에서 빅히트 측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시설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하고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 앞선 보도가 아니었냐 하는 비판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은 비가 모두 그치고 잔뜩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는 내렸지만 날씨는 크게 춥지 않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서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퇴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구름의 영향권에서 벗어났고요. 충청과 호남, 남해안 쪽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30mm,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까지는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1도, 대전은 12도, 광주 13도, 부산 16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5도에서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밤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1도나 낮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더 내리는 남부지방은 오후에도 가시거리가 무척 짧고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화요일 뉴스앤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